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녹색 열병. 2. 마법의 물약은 한국에서 자랍니다. 3. 합법화.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금으로부터 174년 전인 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살던 제임스 마설은 공장을 짓기 위해 강 주변을 배회하던 중 강력한 빛을 내뿜는 모래를 발견했는데요. 그는 매우 밝게 빛나는 모래를 가져다 바위에 펼쳐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모래에 섞인 금, 즉 사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공장주 존 서터에게 이를 알린 후 절대 외부로 이 사실을 누설하지 말자고 약속했는데 이 소식은 바람처럼 빠르게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말죠. 강바닥에 널려있는 금은 누구나 캘 수 있는 노다지였고 이듬해부터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듭니다. 이것이 바로 골드러시입니다. 이듬해 1849년부터 약 8만 명이 캘리포니아로 몰려왔는데 이들을 49년의 사람들이라 하여 포티나이너즈라 불렀고 이는 현재 샌프란시스코를 홈구장으로 하는 미식 축구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북 안동에서는 미국의 골드러시에 버금가는 그린 러시가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도대체 왜 안동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일까요? 1800년대 후반 조선의 강제개항 이후 조선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엮어 책으로 출판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1884년 주한 영국 대사관 영사로 조선에 체류했던 윌리엄 리처드 칼스 리처드 칼즈라는 외교관은 조선의 산간벽지 1200km를 직접 걸으며 모든 것들을 기록해 조선 풍물지 라이프 인 코리아라는 책으로 출간했는데요. 사실 책이라기보다는 조선의 자원 현황을 탐사한 후 작성한 일종의 보고서 성격에 짙은데 아마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 중 한양이 아닌 산간벽지의 조선을 가장 꼼꼼하게 살펴본 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칼스의 눈에 가장 신기하게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조상들의 복장이었는데 조선 풍물지에서 그는 가장 놀라운 모습 중에 하나는 삼배로 만든 상복을 입은 사람인데 새끼리나 거친 끈으로 허리를 동여매었다. 머리에는 가볍고 가늘게 짬바구니 모양의 모자를 쓰고 그 밑에 머리는 완전히 가렸다. 두 개의 막대기 위에 삼각형 모양의 삼배천을 붙인 작은 가리개를 입 앞에 들고 있어서 얼굴을 더욱 감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조상들이 입었던 복장이 무엇이길래 갈스는 그토록 놀라워했던 것일까요? 그 옷의 정체는 바로 삼배 옷입니다. 1907년 조선을 여행했던 독일인 헤르만 산더라는 독일 군인은 많은 사진을 남겼는데 그가 찍은 사진 속 우리 조상들은 역시 하나같이 흰색 바지 저고리와 두루마기를 입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눈에 마치 유니폼처럼 입는 이 옷이 상당히 이국적으로 보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1년 내내 평생 그리고 심지어는 죽는 순간까지도 입었던 옷이 바로 삼배 옷인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삼배를 재료로 옷을 만들어 입던 것은 조선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미 신라 시대부터 입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은 고려를 세운 왕건에게 나라를 바쳤는데 그의 아들은 이를 치욕스럽게 여겨 산속에 들어가 평민들이나 입던 삼배옷을 입고 평생 나물죽만 먹고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 말을 만든 옷을 입었다는 뜻으로 마의광대 태자라 불렸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의는 삼배로 짠 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배라는 것은 이미 신라시대 훨씬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일상복으로 입던 패션 아이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일상복으로 활용하던 이 삼배라는 식물이 경북 안동뿐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드는 식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신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다 이 삼배라는 식물이 그린 러시의 주인공이자 신산업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일까요? 르가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라는 명언을 남긴 복싱계의 전설. 마이크 타이슨은 지난 2003년 281억 원의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그가 지난 2019년 한 방송에 출연해서는 약 4만 9천 평 규모의 농장을 일고 한 달에 50만 달러 약 6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재기 사실을 알렸는데 그가 일군 농장이 바로 삼배 농장입니다. 도대체 삼배가 어떤 가치를 가졌길래 타이슨에게 매달 6억 원이라는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본 영상에서는
유튜브 규정상 위험한 단어로 분류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대신 말하는 용어로 부르겠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많은 환각작용이 불러오는 식물이기도 해 한국에서는 함부로 재배할 수 없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법령이 달라 어떤 주에서는 재배가 합법이지만 또 어떤 주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타이슨은 캘리포니아주의 농장을 읽었는데 캘리포니아는 몇 년 전부터 이를 합법화시켰고 인근 네바다주 역시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재배가 시작됐는데요. 다만 한국에서 말을 재배한 것은 피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줄기를 이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을 찢어 배틀을 짜면 천이 되는데 이를 마 또는 배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식물은 온대지방 또는 열대지방에서 자라는데 껍질의 안쪽에 위치한 인피섬유를 이용해 삼배식물을 만듭니다. 우리 조상들은 삼배를 재배해 껍질을 벗겨 가늘게 찢은 후 실로 만들어 여러 공정을 거친 후에 배틀에서 짜서 천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섬유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섬유 중 그 섬유질이 가장 길고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열심히 입었던 삼배를 두고 일각에선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왜냐면 이 말하는 식물에 어마어마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약 2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형성할 정도로 말이죠. 보통 마라고 하면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성분을 가진 식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마가 가진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마의 꽃이나 잎에 분포한 THC-테트라 하이드로칸나비노 성분이 이러한 작용을 불러오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 진짜 장점이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영어로 말은 잼프 햄프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THC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CB캔나비올, CB에칸나비노를 비롯 약 60여 종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CBD는 신경계 수용체에 작용해 통증과 염증을 잡고 간질 발작을 조절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어 중증, 뇌전증 환자의 경련과 발작을 멈추는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죠. 다만 이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구할 수는 없고 대신 껍질을 벗긴 씨앗 햄프씨들, 식품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먹는 참기름, 들기름처럼 램프 씨앗에서 껍질을 벗긴 후 기름을 추출하는 것이 바로 챔프시드 오일입니다.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통해 THC 10mg/kg 이하, CBD 20mg/kg 이하를 준수할 경우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씨앗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러분들은 이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유해 성분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섭취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6월 진행된 햄프시드 오일 공동구매 당시 섭취 후 약 580명이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후기는 불면증이 좋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기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해 링크로 남겨드리니 직접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위에서 안동의 그린 러쉬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린 러쉬란 금빛이 아닌 초록빛을 향해 사랑과 돈이 몰려든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안동은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산업용 잼프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됐는데 이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미 미국, 캐나다 및 유럽 등지에서는 마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인 덕분에 시장은 매년 24%씩 급성장 중이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환각 성분이라는 용어에 사로잡혀 상당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료 또는 산업용으로 이를 활성화시키면 희귀란 치료안이나 식품, 화장품 시장에서 그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하고 또 하나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어 안동이 그 선도에 나선 것이죠. 안동이 이러한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이미 안동은 마 재배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안동은 옛부터 안동포라고 불리는 삼배로 유명했는데 이는 조선시대 궁중 진상품으로 쓰일 만큼 최고급 옷감이었습니다. 이 안동포의 원료가 마 줄기인데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에 전통 직조기술이 합쳐져 세계 최고 명품 안동포를 생산해오고 있는데 이제는 옷감을 넘어 의류 및 산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초석을 닦아둔 덕분에 어마어마한 돈이 안동으로 몰릴 잠재력을 갖춘 것이죠. 괜히 세계 6대 슈퍼푸드에 선정되고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전 세계적인 흐름은 어떨까요?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전 세계는 지금 이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합법화를 두고 속도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유엔이 1961년 이를 특히 위험한 약으로 분류해 두었다가 2020년 12월 1일 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CBD 및 오메가, 아르기닌, 비타민 등 유효 성분을 극대화시킨다면 해약보다는 이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미국이 가장 앞서 있는데 이미 어린이 및 노인용 간식에까지 활용하게 이르렀습니다. 장수의 조건, 슈퍼푸드의 힘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이를 다루기도 했는데요.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는 핀란드 농부가 어떻게 건강을 회복했는지, 그리고 햄프시드, 오일이 혈관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실제로 1994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고지혈증에 있는 남성들에게 4개월간 햄프시드 오일을 섭취하게 한 결과 중성지방이 48% 감소,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가장 큰 위협인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태국에서도 발견됩니다. 태국 정부는 의료용으로 말을 재배하는 것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재배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라며 농부들에게 무려 100만 그루의 묘목을 나눠줬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 정책의 시행으로 첫 3년에만 13조 원의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의료 목적으로만 말이죠. 누가 봐도 거짓말이잖아. 이걸 어떤 사람이 불과 50년 전에 한국이라고 믿어?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쳐야지. 250년을 잘못 적어놓은 것 같다. 50년이란 시간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라고. 정말 50년 전의 한국 사진이라면 한국은 인간을 초월한 존재들이 사는 곳이다. 내 나이가 50인데 나는 50년이란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져.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한국인들은 한국을 500년의 미래처럼 바꿔버렸어. 이게 가능한 거야? 사람은 누구나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인류는 어떻게 생겨났고 무엇으로부터 진화를 한 것인지, 정말 공룡이 살아있었는지, 지구가 생겨난 이후로 얼마나 다양한 생명이 살았는지, 그리고 인간의 죽음 이후 어떻게 되는지 등 수많은 것들에 물음표를 던지고 그것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하죠. 하지만 과학이 아무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한들 지금으로서는 알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본 것 아닌 이상 믿지 않는 경우가 많죠. 또한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거나 누군가의 주장이 그럴듯하다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사람이 주장한 지구는 사실 평면이라거나 네모 혹은 세모라는 등 이런 주장을 믿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관련해서도 외국인들이 믿기 힘들다고 말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십 년 전이 한국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컬러 사진기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흑백으로 남아있지만 색이 없어도 정말 가난했던 시기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커뮤니티에는 1970년대 서울의 서민들이 제대로 된 주거, 교통, 하수도도 없는 성남으로 이주한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고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성남시는 지금 판교로 유명한 곳입니다. 돈만 있으면 일단 서울에 집부터 사고 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은 서울 몰림 현상이 심하고 그만큼 서울 집값은 전국에서 가장 비쌉니다. 평균 소득 대비 전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한데 이 서울의 집값만큼 비싼 곳이 바로 판교입니다. 서울과 접근성도 뛰어나고 이쪽으로 뚫려 있으며 여러 대기업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판교는 굉장히 핫한 지역으로 자리 잡았죠. 지금 판교에서 집을 알아보면 여기가 강남인가 헷갈릴 정도로 비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커뮤니티에 50년 전 성남 모습이라는 사진이 올라왔고 사진은 꽤나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높은 건물은 온데간데 없고 집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한 텐트가 다수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당시에는 전기가 들어오려면 전선을 연결한 전봇대가 있어야 되는데 전봇대조차 없는 것으로 보아 집에 전기도 잘 공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은 집값이 비싸서 살지 못하는 곳이 불과 50년 전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 모인 곳이라는 사실에 외국인들은 매우 크게 당황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티에 한국 과거 사진이 종종 올라오는데 옛날 한국 사진을 보는 한 외국인은 한국의 과거 사진을 보면 나는 한국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 나이가 들어 감정이 과하게 풍부해진 경향이 없지 않지만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한국인들이 나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지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물론 그들이
나라의 발전이 아니라 자신 혹은 자식을 위해 열심히 일했을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은 결국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됐을 거야. 내가 최근에 본 한국 옛날 사진에는 50kg도 안 되어 보이는 한 남성이 자신의 머리보다 큰 밥그릇에 산처럼 밥을 쌓아서 먹더라고. 간략하게 표현을 해주자면 현대 사람이 하루에 먹는 양을 한 끼에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말라 보였다는 거야. 그만큼 음식을 섭취해도 살이 찌지 않을 만큼 힘들게 살았다는 뜻이겠지. 나는 그 사진이 몇 년도에 찍힌 건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1900년대에 찍은 사진일 거라 확신해. 요즘 의외로 젊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불과 수십 년 전까지 가난했던 나라라는 사실을 잘 모르더라. 나는 이제 곧 70살이 되는 노인이지만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많은 자선단체나 기부단체에서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 말라가고 있다며 호소한 적이 있어. 지금의 아프리카처럼 말이야. 하지만 같은 광고가 2022년에 똑같이 나온다면 과연 그것을 누가 믿을까? 나는 이 게시판에서 한국과 관련해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걸 종종 보게 되는데 한국의 역사에 대해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습관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공에 집착하는 것이나 이분법적으로 1등과 그 외로 나뉘는 것, 과정보다 결과에 집착하는 것 등 이런 것들 말이야. 하지만 나는 그들이 이해가 되는 게 한국은 중국처럼 많은 인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한때 여러 나라에서 많은 돈을 훔친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일부 중동 나라들처럼 한강이 섬유로 대체될 만큼 나오지도 않지. 그런데 이런 조건 속에서 누구도 가능할 거라 생각하지 못한 성공을 이루어냈고 그 성공이 여전히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고집센 사람들이 분명 많을 수밖에 없다. 물론 그것이 여전히 돌아가는 톱니바퀴일 수도 있지만 이미 어긋났다는 사실. 애써 외면한 채 밀어붙이는 경향도 있을 거라 생각해. 나는 한국인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추측일 뿐이야. 그리고 그런 고집에서 나오는 습관과 행동들이 현대에서는 외국인들에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분명 그들은 이미 성공을 해본 사람들이기에 자신감이 있을 것이고 한국의 옛날 사진들은 그들의 자신감을 뒷받침한다. 70년을 살면서 느낀 것은 나보다 남을 위해 내 수십 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드물고 힘든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나라 발전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투자한 한국인들이 더욱 대단해 보이고 발전된 지금의 한국과 과거 사진을 보면 감동을 받아.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과거 사진을 보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외국인이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빠른 성장이 그저 운으로 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알아주는 외국인이 있다는 거겠죠. 한국이 사막을 변화시키자 몽골 대통령이 놀라운 결단을 해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9월 13일 한국에 있는 도시 수월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몽골 정부는 한국에만 회토류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하는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만들어 내는 나비효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인데 이는 수원시와 시민들이 한 그루씩 10년 동안 꾸준히 몽골에 나무를 심어 만든 수원 시민의 숲의 이야기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로 인해 동북아시아가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고 심어진 나무는 주민의 삶의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나무를 심은 몽골인들의 의식도 변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25, 29일 수원 시민으로 뿌린 봉사단과 수원시 공직자 등 17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몽골 투브아이막 에르덴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에는 한국나무병원협회와 수원시도시수면학회 등에 소속된 나무와 숲 생태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몽골을 찾은 까닭은 수원시와 시민들이 10여 년간 장기 프로젝트로 만든 수원 시민의 숲의 상태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몽골 수원 시민의 숲은 수원시와 시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꾼 곳입니다. 10년간 공공과 민간의 노력이 한 군데 모인 대장정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숲처럼 산속에 아름드린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지진 않았지만 100헥타르에 이르는 너른 평지에 키 작은 나무와 풀들이 뒤덮인 풀밭입니다. 풀과 나무로 푸르게 덮인 현재의 모습과 달리 10년 전 이곳은 많은 지역이 사막으로 변해 심각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빠르게 풀밭이 파괴돼 유목 생활을 하던 주민들이 환경난민으로 떠돌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고 국제기구의 환경대응에 발맞추고자
이곳에 10년간 모두 10만 4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번에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수원 시민의 숲에 심은 나무는 현재 5만 4천여 그루가 살았다고 파악됐습니다. 2020년 생존율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셈인데 이는 나무 가꾸기를 하는 지역이 안정돼 자리를 잡았음을 뜻합니다. 더욱이 비타민 나무는 스스로 번식해 나무를 심을 때보다 많게는 20%가량 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포플러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싹이 튼 어린 나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나무병원협회 전문가가 진행한 땅 조사 결과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숲 가꾸기를 하는 지역이 땅이 바깥 땅의 견저 습도가 높고 산토페아 역시 외부에 비해 평균치가 낮았습니다. 나무 가꾸기 사업 덕분에 오랜 기간 가축의 출입이 차단되고 나무와 풀이 활발하게 자라면서 땅 상태가 좋아진 것입니다. 한국나무병원협회는 나무 가꾸기 사업을 하는 지역의 땅 상태는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으며 유기물층의 발달이 시작돼 토양 미생물 활력이 강해져 땅의 화합성과 물리성이 점차 나아진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사막이 푸른 풀밭으로의 변화를 가져온 몽골, 수원 시민의 숲이 태어난 시기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로 지구가 더워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환경 수도를 꿈꾸던 수원시는 몽골이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이 곧 수원의 문제라고 여기고 민간 협력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몽골 수원 시민의 숲 조성의 밑그림을 그리려고 현지를 직접 찾아 환경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10헥타르씩 10년간 모두 100알의 나무를 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듬해인 2011년부터는 나무 가꾸기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사업을 이끌 휴먼몽골 사업단이 3월 창립됐고 수원시민 한 그룹 나무 심기 운동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몽골 현지에서는 건조한 모래땅에 나무를 심으려고 튼튼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국제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국제 NGO 푸른 아시아와 함께였는데 염소와 말 같은 가축의 피해를 막으려고 울타리 작업도 함께했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첫 나무 심기 행사는 2011년 5월 26일에 진행됐습니다. 현지를 방문한 사업단과 수원 지역 대학생 봉사자 등 42명이 구덩이를 파고 방풍림으로 쓰일 비술나무와 포플러, 버드나무 등을 심었습니다. 주민 소득의 보탬이 되도록 열매가 열리는 나무도 같이 심었고 9월에는 현지 실태 조사단을 보내 나무의 생존율을 조사했습니다. 2012년에도 1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관계시설과 전기설비 등 기반시설을 다진 수원시는 2013, 2016년 4년간 해마다 5월이면 규모가 아주 큰 나무 심기 행사를 열어 2만여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 2016년 10만 그루 나무 심기 목표를 일찍 넘어섰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2017년부터는 수원 시민의 숲에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무 생존율을 높이려고 자동 관수 시설을 들이고 노목장과 퇴비장도 설치해 조림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방법도 찾았습니다. 몽골 국영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수원시와 시민들은 몽골에 단순하게 풀밭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희망이 뿌리를 내리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100하 규모의 수원 시민의 숲은 500만 미터의 땅이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는 직접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숲 가꾸기 사업의 생기를 불어넣고 성공률을 높이는데 엄청난 도움을 줬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가 오랜 기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연간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인 덕분에 기술력은 높이고 시행착오는 낮춰 몽골이 사막으로 바뀌는 이를 막는 사업이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됐다는 뜻입니다. 몽골 정부 주도로 2030년까지 10억 그루 나무 심기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수원 시민의 숲이 의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주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비타민 나무로 알려진 차차르안과 우린누드 등 열매로 소득을 올릴 만한 나무들이 7만 7천여 그루에 이르러 주민들은 이를 활용해 수익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수원 시민의 숲을 관리하는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양묘장을 운영해 어린 나무를 팔아 돈이 되는 원천을 여러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수원 시민의 숲을 관리하려고 조성한 하늘 마을에 사는 한 주민은 잘 자란 나무가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아주고 있다며 이는 사막의 제2의 한국이 세워진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수원 시민들에게도 환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동안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했던 대학생 봉사단과 시민들은 그동안 사막으로 변해가는 몽골 이야기를 흘려듣곤 했는데 몽골에서 나무를 심으며 마음속에 환경에 대한 관심도 함께 심었다고 임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성과로 인해 수원시와 몽골의 협력 관계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 7일 한국을 찾은 강투무르 룸덴도르찌 몽골 환경부 차관은 이재준 수원시장을 찾아 수원 시민의 숲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수원시가 몽골의 비결을 알려주고 계속 교류 협력을 하자고 청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는 몽골과 수원의 국한된 협력 관계가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와 몽골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 연대를 높이는 한편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안보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희소금속협력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것인데 중국의 자원 무기와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히토류의 매장량이 풍부한 몽골과의 공급망 협력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몽골 외교부 청사에서 바트 뭉크 바트체첸 몽골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10위권의 자원부국인 몽골은 한국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국이라며 희소금속협력센터의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첨단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위한 히토류와 배터리용 희소금속 같은 몽골의 풍부한 광물과 자원이 한국의 인프라 기술과 결합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트체책 장관도 몽골의 자원과 한국의 노하우, 선진 기술을 결합하는 방향에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치 연대 강화도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였는데 박 장관은 한국과 몽골은 영내 자유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연대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몽골 측의 설명의 지지와 협력 의사를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한몽경제동반 자협정 EPA 체결 협상과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도 속도를 낼 방침으로 박 장관은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는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하반기 제6차 공동위원회를 열어 외교차관 전략 대화를 신설해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에도 양국은 가서명했는데 한몽 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교류 민간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양국 대기 질 개선 협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